자, 먼저 이제 요번에 살펴볼 것은 이제 그 실내 군사 조직하고 골품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용을 강도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자,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신라 사회제도는 골품제도에 여기 위에 군사 조직 얘기해죠. 자, 신라 군사 조직은 지방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요게 보통 이제 대당이라는 이제 큰 부대란 뜻이에요. 당자는 부대 당자거든요. 큰 부대를 비롯한 육정의 군대가 형성됐고 이것은 왕경과 오주의 주치 부분에 배경된 배치된 6개 부대다. 주치라는 것은 중심된 그 주에 중심된 중심지도. 예.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도청 소재지의 부분에 배치된 6개 부대로 그중에 왕정국에 설치된 대당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대다. 이 외에도 모병에 의해서 사당이 형성되어 군사력이 강화됐다. 자, 이거는 뭐 신라 시대 때 군사 조직은 별로 필요 없고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 때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구서당 십정이 정비됐다. 요것만 좀 나중에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구서당은 중앙조직, 십정은 지방군대, 예. 중앙군대, 지방군대 이렇게. 자, 그다음 골품제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요. 자, 신라사회체제 골품제도에서 짜여진 엄격한 신분사회로 구성이 됐고요. 골품제도는 왕경 안의 왕족과 귀족 및 고대국가 팽창 과정에 병합된 지방의 족장세력들 통합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위에 따라 골품의 등급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골품제는 두 개로 구성돼 있죠. 골제와 그다음에 두품제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골제는 그 안에 성골과 진골 이렇게 있고 이 성골과 진골이라는 이 골제는 이렇게 분화된 시기는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학자마다 견해가 되지만 4세기 이후부터 분화됐다고 보고 있어요. 성골과 진골을. 근데 성골과 진골이 어떤 거냐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위견이 되게 많아.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고 두품은 1두품에서 6두품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6두품 없고 1두품에서 5두품까지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6두품이 형성이 된 거예요. 거품왕 무적에. 자,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 좀 같이 이제 깔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 보면 이제 골품제는 왕경 및 왕족 귀족 고대국가 팽창 병합된 지방세력들에게 통합된 편제 과정에서 나왔고 그들에 대한 지위에 따라 골품의 등급이 달리 정한 것이다. 이 골품제의 적용 대상은 국인들이죠. 예, 지방민들이 아니에요. 요때 국인이라는 거는 고대 시대 때 국은 나라 국자의 의미도 쓰이지만 주로 도성의 의미야. 도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경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그것이 골품제예요. 나머지 이제 그 지방민들은 아까 노인이 돼가지고 적용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왕건이라든지 그 건원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지방민이기 때문에 두품의 골품제에 적용이 안 됐던 사람들이죠. 자, 계속 보면 그래서 이제 성골과 진골 두 개의 골제와 그다음에 육두품에서 1두품까지 이는 6개 두품제로 한해서 모두 8개 등급으로 나눠졌다. 자, 이 가운데 성골과 진골은 왕족으로서 처음으로 성골만 왕이 되었지만 진덕여왕 이후 성골이 소멸되고 무령왕부터 진골이 이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성골, 진골 차이가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듣기는 성골과 진골 그것도 있어요. 속설에 의하면 뭐 박석김 중에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박석김이면 성골,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진골. 이게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데 이건 예전에 일본 학자들이 그렇게 나눴던 거고 실제로 그렇게 보는 학자는 지금 거의 없어요. 예. 자, 하여튼 결론적으로 성골과 진골이 뭐냐? 그건 아직까지도 논쟁의 대상이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성골과 진골과 관련된 그런 기준도 그냥 통론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진고는 김씨 왕조 및 전왕조이면서 중고의 왕비족 박씨 그리고 새로 복속된 봉가야 왕족인 신기씨, 김유신 가문도 포함됐다. 그러니까 이 김유신은 진골 가문에서도 말이 진골이지 좀 아웃사이드였어요. 예. 자, 이들은 제1신분으로서 정치적 특권을 받고 우대를 받았고요. 그 아래 이제 6두품 이하의 1두품까지 신분 등급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사도국에 형성된 육촌과 뒤에 복속된 족장의 후예들이 그 세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달리해서 형성된 거지만 모두 왕경에 살면서 중앙 관리가 된 특수 신분이라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골품제에 들어가기만 하면 국인으로서 지배층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 후에는 하위 골품 3두품 이하가 소멸되고 나중에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만 남게 되고요. 그마저 이제 4두품은 거의 통일 신라 말기에 들어가면 평민으로 이렇게 동질화돼요. 예. 자, 이들 골품은 그들의 혈통, 가뭄의 존비에 따라서 결정됨으로써 이로부터 정치적 진출이나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분적 차이가 발생되었다. 전수한, 전수한 바와 같이 골품은 우선 간등 인명의 차이가 있어 진골만이 최고 간등까지 오를 수 있었고 육두품 이하는 골품에 따라서 간등의 상한선이 각각 정해져 있었다. 자, 이러한 간등의 제한은 곧 간직의 제한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신라에서 모든 간부의 장관은 그 대하찬 이상호만 될 수 있었고 자연히 진골만 임명될 수밖에 없었다. 차관, 아찬, 남학은 간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6두품, 5두품에 임명되었고 그 아래 뭐 대사, 사지, 사 같은 사두품 가운데 임명되었다. 자, 일상생활에서 골품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뭐 가옥의 뭐든 칠이라든지 이런 것도 규제를 받고요. 그다음에 그 차, 그러니까 마차의 자재, 장식, 일상생활 용품, 용기까지 다 골품을 이제 뭐냐면 따라서 규정되었다. 그래서 이런 골품 제도는 신라 사회의 엄격한 신분 사회였으며 특히 이 제1신분의 진골 중심으로 운영됐음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이제 하백 제도가 뭐냐면 하백 제도가 있었죠. 아니 하백 제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제 언급됐었는데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신라의 그 신라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귀족들은 국사를 합의하는 제도가 하백이다. 하백 제도는 진골 출신의 고관이 대량이 모여가지고 합자해서 그 국가의 중대한 일을 회의에서 결정하는 그 모임인데 만장일치가 원칙이 적용됐으며 이 하백회의의 주재자가 바로 상대 등이다. 자, 그래서 하백 제도와 상대 등의 존재는 왕권의 전제에 진행되면서 꾸준히 기독연합적인 정치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백 제도와 상대 등의 존재의 의, 네, 역사의 의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신라의 하랑도를 볼게요. 자, 신라의 하랑도 역시 이들 진고귀족을 중심으로 청소년 집단을 조직하여 군사적 기능을 띠게 되었다. 자, 이 하랑도는 시족사회의 총납 공동체에 있었던 청소년 조직이 발달돼서 고대 국가에 알맞게 개편된 건데 결국에 삼국 상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종래의 청소년의 공동체적 유지를 새로 재조직한 제도가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랑 제도의 목적이 나오죠. 자, 그 하랑 제도의 목적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하랑도는 진골 출신의 하랑 한 명을 중심으로 수백 명의 낭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하랑 집단을 형성한다. 요 낭도들은 대개 보면 이제 두 품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랑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회 통합을 기해한다는 게 뭐냐면 이 하랑도 안에 진골 외에도 다양한 계층이 포함돼서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요. 예. 자, 이들은 무술과 도의를 닦고 명상대첩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시가와 음악을 즐기며 인격을 도약하고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양성했다. 이때 이제 한왕도가 지켜야 할 이런 그 세속 5개가 있죠.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교과서에 자료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군 이춘, 충우로서 군주를 섬긴다. 사친이요, 호로서 어버이를 섬긴다. 그다음 교의신, 신이로서 동과 벗을 삼는다. 그 다음에 인전무태는 전쟁에 임하여 후퇴하지 않는다. 살생유택은 살생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선택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원가복사가 이제 그걸 제정했다는데 이 원가복사는 불교 승려죠. 근데 승려인데
이 불교적 요소가 별로 없어. 예. 다만 이제 여기 살생육택 정도만 이제 불교적 요소고 나머지는 뭐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뭘 강조하는 유교적 요소죠. 유교적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인제 뭐 현실 문제도 관여해서 이제 그 당시 정복 정쟁이 많았잖아요. 뭐 그래서 인전무태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인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불교가 어떤 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냐면 국가불교, 호국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순수하게 불교가 아니라 그냥 국가와 국가 불교에 예속돼 있는 국가에 예속돼 있는 불교의 성격 이거는 뭐 신라뿐만 아니라 삼국 시대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이에요. 예. 자 하여튼 요 내용들을 보면요. 자 그래서 세속오개로서 충효시는 유교 사상, 살생육퇴고는 불교 사상 어 그리고 임전무태는 그 정복적인 어떤 고대 국가의 지표였지만 여기에서 특히 강조되는 국가의 충성이었다. 그래서 이제 무술을 닦고 충성시로 단결된 하랑도는 삼국 상징의 선두에 서서 신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김유신, 사당, 간장 같은 하랑의 용존을 말해주고 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해요. 하랑도는 그 청소년들 어린애들을 이제 뭐냐 동원시켜 갖고 뭐냐면 많은 희생 동원시켜 갖고 죽인 그 제도다. 그래서 신라의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나 그 백제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예,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상골 항쟁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까지 동원해 갖고 물론 소년병들이죠. 소년병까지 동원해 갖고 충성심을 강요하고 국가에 의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를 하고 그걸 마치 아름답게 이게 미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그 신라 사회가 좀 약간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후진적인 사회였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보고. 예, 여기는 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이제 그 농민 생활들 이제 보는데 요 내용들 보면 신라에서는 농민들은 자기 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했다. 그래서 이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각기 뭐가 가지고 있다? 민전을 가지고 있어요. 민전. 그래서 이 민전을 가지고 있어 갖고 어 심지어는 왕조차도 이 민전을 함부로 뺏을 수 없어. 그래서 대가를 치러줘야 돼.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매지권이라는 것에서 그 토지 매매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예. 이건 좀 뒤에 얘기 좀 할게요. 자, 그 대신에 국가에 대해서 조세, 공부, 요역을 이제 했는데 특히 신라는 일찍이 풍주라는 그 세를 관장하는 간부가 설치됐고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집사부하고 창부로 분화됐죠. 집사부는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간부고 그다음에 창부는 재정을 담당하는 간서죠. 그다음에 진평학 때 공부가 관장하는 조부가 설치된 걸 보아 전국적인 조세 행정 체계가 만들어졌다. 공부는 아마 인제 그 여러 가지 뭐 토목공사나 건축 이런 것들 이제 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부가 그냥 담당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후왕 때 영천의 청제에 수리할 때 그 7천 명의 농민들 동원했고요. 그다음에 남상 신성을 이제 그 쌓을 때도 200개 작업 집단을 편성해서 일반 농지에 부역을 동원했던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이거 청제를 수리할 때나 남상에 이제 신성을 그 쌓을 때 인력 동원했던 걸 알 수 있는 거는 각각 비문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천 청제비가 있고 이 청제비는 이제 일종의 저수지 같아요. 제자가 저수지 제자니까. 그다음에 남산의 남산 신성비가 있어. 요때 남산은 그 지금의 서울에 있는 남산이 아니에요. 경주에 가보면 남산이 있어요. 그래서 남산에 신성을 이제 쌓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삽이나 평양처럼 그 모든 민가를 궁궐이나 이 민가를 다 감싸고 방어할 수 있는 나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산성을 몇 개 둬 가지고 수도를 방어하는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뭐 반월성이니 남산의 신성을 만드는 식으로 수도를 뭐냐면 방어하도록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도 공격에 수도 경주의 이제 방어가 좀 약간 취약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고대 국가의 문화를 보죠. 이 불교 수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불교 수용 이전에도 인제 우리나라에서는 천시인이 이돌시인이 그다음에 뭐 지신이 하면서 샤머니즘이 존재하고 있었죠. 이 샤머니즘이 널리 행해졌고 그다음에 인제 또
새로이 왕족의 시조신을 국가신으로 받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고구려에서 시조인 주몽신을 가 그 부인했던 그 주몽의 그 모신 그러니까 어머니죠. 부여신, 유아 부인을 국가적 제사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주몽신과 그다음에 부여신 그러니까 유아 부인을 갖다 모신 것을 뭐냐면 동맹제라고 하죠. 동맹제. 자, 백제에서 먼 조상인 동명신과 요때 동명신은 최근에는 이제 고주몽이 아니에요. 예, 고주몽이 아니고 누구로 이제 인식하고 있냐면 부여의 동명성왕으로 이제 요즘에 인식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다음 구이신 고이왕을 제사함으로써 시조에 제사했으며 시조에는 시조 헛것의 신에 이어서 지지왕 때 새로 김씨왕조의 시조에는 제사는 신궁을 세웠다. 자, 이러한 경우 왕권을 강화했던 고대국가의 고대국가의 왕신은 그들의 시조신을 국가신으로 받들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종전의 샤머니즘이나 그 다음에 시조신을 모셔갖고 국가 통합을 할 때는 예전에 부족국가 단계였어. 근데 이제 나라가 점차 넓고 다른 나라들 점령하고 다른 부족이나 이런 걸 점령하는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얘들 고유의 또 샤머니즘과 또 국가신이 있어요. 부족신이 있어. 근데 이걸 종전에 이제 얘네들 믿고 있는 그 신들도 있는데 뭐 동명신이 뭐 그다음에 뭐 샤머니즘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뭐냐 통합하기 위해서는 좀 고차원적인 종교가 필요해. 초부족적인 종교가.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이제 불교죠. 불교. 그래서 고대 국가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불교 수용도 관련돼 있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 이웃의 여러 소국들을 정복해서 넓은 영토와 많은 백성을 확보한 고대 국가로서는 종래 폐쇄적인 원시 종교로서는 이를 이론적으로 다스릴 수 없으므로 확대된 영역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종교를 요구하게 됐고 이것이 불교 수용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불교는 삼국의 고대 국가로 이제 발전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불교는 물론 인도에서 직권을 통해서 가지고 온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디에 속한다? 예. 여기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화된 불교들을 이제 받아들였다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문제는 뭐 예전에 객관식 기출 문제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관식 기출 문제도 원효와 위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불교 수용 배경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앞에서 이제 그런 국가를 통일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한 것도 있겠지만 또 중앙 집권적 강화, 왕권 강화 측면에서 또 불교를 수용한 것도 있죠. 중앙 집권, 왕권 강화, 네. 이런 측면에서 불교를 수용했다. 아,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 잘못 써봤네요. 다시 해볼게요. 호사스에서 중앙 집권, 왕권 강화 측면에서 받아들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추가하면 윤회서를 통해서 인간의 불평등을 합리화시키 위해서 신분제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 윤회서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내가 죽으면 다음 생에 또 태어날 수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자신이 업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다음 생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신분제를 합리화시킨 거야. 내가 왕으로 태어난 것은 전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너가 노비로 태어난 것은 너가 예전에 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다 인과응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윤회를 통해서 업서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윤회사에 대한 업서를 통해서 신분제를 합리화시킨 건데 원래 업이라는 개념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원시 유교하고 다른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거고 고대 불교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좀 보면요. 자 불교는 삼국의 고대 국가로 발전하던 시기에 전래됐는데 고구려는 372년 소수리 왕 때 어디에서 전진하고 친했다고 했죠? 예, 전진해서 승려했던 순도가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고요. 백제는 384년에 충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마라나타가 불교를 전했어요. 예,
그래서 인제 고구려는 좀 북쪽에 있는 북조 불교적 특징을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백제는 남조 불교적 특징을 갖고 있죠. 신라는 이보다 늦은 눌지왕 때 고구려부터 승려 묵호자가 일선 지방의 모래의 집에 들어와서 몰래 전도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록이 끊겼어. 그냥 전도만 했다고 기록이 나왔어. 어. 여기서 묵호자라는 건 아마 이름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묵자라는 건 거무튀틱하다는, 검다는 뜻이요. 호자는 오랑캐 호자야. 예. 그래 갖고 검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마 그 동남아시아 계통의 인제 사람들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묵호자는. 자, 게다가 인제 소지왕 때 다시 고구려에서 아도가 와서 전도했으며, 게다가 인제 요게 인제 도입된 것은 이제 법흥 이전부터 도입된 거죠. 근데 인제 공인은 받지 못했어. 예. 그러다가 2차 돈의 순교가 있은 후에 비로소 공인되었다. 그러면 왜 신라는 다른 나라보다 이렇게 늦게 공인됐을까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인제 뭐냐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부족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각부의 부족장들이.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불교가 도입될 경우에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 어떻게 없어지고 되는 거죠. 오히려 또 불교는 또 왕권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종전에 육부 세력들이 반발이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법흥 이전부터 불교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귀족들의 반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입 못 하다가 결국에 2차 돈의 그는 순교 생쇼를 부려 가지고 결국에는 인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고구려 백제의 경우에는 전진이나 그 당시 동진의 국가적 사조를 통해 불교를 전래되었고, 따라서 왕실의 환영을 받으면서 수용됐지만, 신라는 그래서 민간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되었고, 또한 종래의 강한 민간 신앙과 보수적인 귀족세의 반대로 100년 동안 박해를 받으면서 수용됐던 것이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국의 불교 수용은 왕실에 의해서 이제 주도하죠. 왕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공통적이고요. 그래서 인제 그 신라도 처음에는 왕실 아니 신라도 그렇죠. 일단 예.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고구려의 백제는 물론이고 신라 경우도 귀족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공인되었던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삼국의 왕실의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종래 원시 종교와 시조신을 대신해서 불교를 고대 국가의 통치 이론적인 사상 지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실에서 왜 불교를 받아들였는가, 그 이유를 받아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왕실을 주도를 했지만 나중에는 뭐 백제 같은 귀족이 주도를 하죠. 예, 백제 같은 경우에. 자, 불교를 인제 수용한 왕실은 다시 이를 진흥시키는데 힘써서 많은 사찰을 건립하고, 요런 사찰들을 뭐냐면 원찰이라고 하죠. 보통 원찰. 왕실 사찰 같은 것들을 원찰이고, 요거는 좀 시대적으로 뒤의 얘기지만 뭐 우리가 아는 불국사라든지 석굴사라든지 이런 것도 신라 왕실의 원찰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토지를 기진하고 국가 불교로서 발전시키는 당연한 거다. 왕실의 불교 장려도 인제 그 불교가 이건 호국 신학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가를 뭐냐 보호해 준다. 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힘을 통해서 그 국가를 보호해 준다는 이런 호국 불교적 신앙을 갖고 있죠. 호국 신학적 노선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삼국시대 때 호국 사상을 대표하는 인왕경을 널리 익혔고, 이에 따라 인왕해라는 백자간해라는 그것을 열어서 국가의 평안을 빌었다고 해요. 이게 아마 이제 기록에 의하면 이제 신라 시대 때 진흥왕 때로 인제 기록이 되는데, 요 내용은 이제 그 진흥뿐만 아니라 나중에 고려 시대까지 쭉 이어져요. 자, 그다음에 백제 무왕 때는 왕흥사를 지은 것이나 신라의 진흥왕이 황흥사를 짓고, 그 인제 뭐냐면 대규모 구축탑을 썼죠. 대규모 구축탑을 쓴 것도 국가 보호의 동기에 나온 거다. 요게 이제 그 항명사 구축 목탑은 요거는 성덕여왕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왕 때 항명사를 만들었지만 거기에 구축 목탑을 올린 것은 그 뭐냐면 어 성덕여왕 때 한 거다. 그래서 인제 이건 호국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또 호국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원광의 세속골기죠. 그 국가에 대한 충성과 그다음에 전쟁에서 무태를 강조하는 것도 이건 호국적 성격에서 연유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잠깐 이제 보충 자료에서 인제 잠깐 볼게요. 보충 자료에서 교과서에서 인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음
37페이지 보세요. 네, 보충자 37페이지. 자, 성동여왕 때 만들었던 항용사 구축목탑이죠. 구축목탑. 이게 이제 목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석탑 양식이 이제 돼 있잖아요. 석탑이 주잖아요. 근데 목탑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지금 남아 있는 목탑이 거의 없어. 거의 없다는 거 아예 없죠. 조선 시대 때 좀 남아 있는 그 목탑인데 그건 역사의 가치가 없고 일단은 이게 인제 그 구축 목탑인데 이게 성동여왕 때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인제 내용을 좀 볼게요. 신라 제27대 왕이었던 성동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었다. 그녀는 진평왕의 딸로서 당시 왕위 계승 자격을 갖춘 성골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왕의 자리에 올렸다. 각 지방에 특사를 보내 유민을 구제하는 등 민생 안정을 우선시했고 불교 진흥에 힘썼다. 그래서 분황사를 창건했고 이 분황사라는 말이 한기 나는 사찰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이제 성동여왕이 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좀 무시를 당했어.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되냐. 이거는 지금 입장에서 성차별적인 그 발언이고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발언이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뭐냐면 좀 약간 무마시키기 위해서 불교를 좀 강조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분황사를 창건하고 거기에다 이제 백제 아비지를 데려와서 항용사 구축목탑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교과서에서 이제 아비지를 데운 게 이제 백제와 신라 고구려의 어떤 내부 교류도 많았다. 문화적 교류가 많았다라는 하나의 징표로서 그걸 또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자장법사를 이제 당에 보내 불법을 구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당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선지 문화의 수용에 힘을 기울였으며 그 현재 동양 최고의 천문대로서 추정되는 천성대를 세웠다. 최고 천문대로 추정되는 천성대를 세웠고요. 백제 장군 우소가 기습을 침투했을 때 성동왕이 이제 거기 삼국 유사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미리 알고 알천을 보내서 습격해서 백제군을 몰살시킨 이사도 유명하다. 또한 백제 위장이 침입으로 나라를 위기에 처하다 김진추를 당에 보내 원병을 청했을 뿐만 아니라 김유신에게 백제를 공격하여 일곱 성을 빼앗기도 했다. 자,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한 건 이제 뭐냐 항용사 구축목탑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구축목탑 하나하나가 뭘 의미하냐면 각각의 주변의 이민족들을 뜻해요. 주변의 이민족들을 뜻하고 그걸 이제 상징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자, 깡통론 넘어가면 자, 먼저 이제 고구려 이제 불교를 보죠. 고구려 불교는 대승불교인 삼능종이 발달됐어. 삼능종. 그래서 삼능종이 크게 발달됐고 그다음에 승량은 중국에 가서 삼룡중의 3대 시족이 됐고 해강과 도징은 일본의 삼룡왕을 전했다. 그리고 고려 말기에는 열반종이 이제 흥하여 고독이 이를 백제에 전하고 신라 불교에 영향을 줬다. 자, 열반종이 이제 발달된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 누구야? 영계소문의 이제 도교 정책 때문이야. 영계소문은 불교를 뭐냐면 견제하기 위해서 도교를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이제 왕실하고 귀족과 연결됐기 때문에 영계소문 입장일 때는 좀 안 좋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불교를 이제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도교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반발해서 만든 게 열반종이야. 열반종은 도교에서 강조하는 게그 그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반종도 내 마음속에 보석을 쌓으면 그 내공을 쌓으면 오랫동안 살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게 열반종이야. 열반종.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 불교의 특징을 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제 이게 불교사 관련된 내용이 한국 특강에 있는데 그 구특강에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구특강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에서는 좀 제가 필기하면서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너무 간단해가지고 자 고구려의 이제 불교의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요거는 구특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구특강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자, 요 고구려 그 특징은 되게 보면
서역 간의 어떤 서역이나 오랫동안 인제 선진적인 북조 불교 이런 것들 등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신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모방적이고 미신적인 성격이 벗어났어요. 모방적이고 미신적인 성격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래서 참 좀 합리적이고 종교적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고구려의 불교의 또 특징은 이게 발전 단계가 고구려 발전 단계, 불교 발전 단계가 중국하고 비슷해. 중국의 그 불교 발전 단계 있죠? 불교 단계와 비슷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발전 단계가 중국의 불교 단계에 비슷해 가지고 어 중국의 불교 단계를 그대로 따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창기 불교의 단계는 뭐였죠? 격이불교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격이불교. 그래서 초기 인제 불교를 도입할 때 중국 애들이 불교를 이해를 못하니까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도교의 무의 개념을 불교의 공으로 이해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그 초기의 격이불교고, 두 번째 불교는 인제 뭐냐면 중기 때 인제 불교는 인도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좀 그냥 인도. 그래서 인제 삼농종이나 아까 처음에 얘기하는 이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삼농종은. 그래서 인제 그 삼농종은 대표적인 게 승랑이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이제 중간학파 쪽이에요. 중간학파 계열이고. 자, 그리고 인제 선농종, 유식학파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요. 예. 자, 이런 이제 파들을 이제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후기 때 들어가서는 일종의 이제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이죠. 이거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죠. 수당 들어가면 이제 중국화된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예, 그 만들어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중국화된 불교를 받았는데 대표적인 게 청태종이에요. 요때 받아들인 청태종은 교단천에서 이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청태학을 수입한 거예요.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청태종이 교단에서 성립된 건 나 고려시대 때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반종 있죠. 예, 열반종도 이제 좋은데, 이거는 영계성의 도교 반발, 도교의 어떤 그 도교 친화적인 정책에 반발에 대해서 열반종이 이제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 격이불교 단계고, 두 번째는 삼농종 단계에서는 중국화된 불교를 받아들였 인도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후기 때는 중국화된 불교를 또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어. 자, 그다음 백제를 보죠. 백제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귀족 중심의 불교예요, 여기는. 네. 귀족 중심의 불교죠. 그래서 이제 겸입이라는 사람이 그 인도에 가서 구급하여 돌아와 백제 계율정의 시조가 되었고요. 자,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경입이 이제 인도에 가서 구급해서 받아들였는데, 자, 경입이 그 인도에 갔던 것은 그 무정왕 때야. 무정왕 때인데 돌아올 때가 송왕 때야. 그래서 이 경입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인도에 갔어요. 그래서 인도 승려들을 데리고 와 갖고 그때 인제 뭐냐면 여러 이제 불경을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한자를 한문화된 그 한자로 적혀 있는 불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범어로 쓴 불경을 인도 승려의 도움을 받아서 뭐냐면 번역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무슨 거냐, 사분율중이에요, 사분율중. 그래서 중국의 한자로 섞여 있는 그 경전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 당시 범어로 적혀 있는 것을 직접 한자로 번역을 했다. 중국 경전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사분율종인데, 율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 율이라는 것은 불교 교단의 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단을 유지하려면 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규율 같은 거. 그래서 이 사분율종을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들었냐면 계율종을 만들었어요. 이게 오타, 제 글씨도 영 아니어 가지고 좀 제대로 쓸게요. 예.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사분 율종. 네. 그래서 계율종을 받아들였다. 이 계율종을 율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율종은 백제 외에도 고구려 신라도 다 강조돼요. 왜냐하면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등 이게 뭐냐면 고대 국가를 위해서는 뭔가 기틀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교의 어떤 율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게 인제 그 전 단계로
범 불교의 불교의 유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그 불교의 율종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그걸 기반을 닦은 다음에 뭘 받아들이냐면 유교 중국의 율령을 받아들여요. 네. 그래서 이 계율종 자체가 일종의 율령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포섭 작업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고구려부터 전래된 열반종이 유행되었다. 특히 백제는 중국의 불교에 전하는 데 크다는 기여를 했죠. 예, 요거. 그래서 이거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왔죠. 백제 그 도예인 가문 중에 소가시가 있어요. 소가시 집안. 요 집안이 일본의 불교 전파에 큰 역할을 하죠. 한동안 권력을 또 장악했고, 아마 이 소가시 집안은 이제 그 백제 8대성 중에 그 목시 집안이 있어요. 예, 그 목시에서 건너 목시 집안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목록 만치라고 보고 있죠. 뭐 그렇게 있는데, 일단 성황 때는 또 노리사치계가 이제 뭐냐 불상과 불경을 전파했고, 그다음에 무왕 때는 강릉이 이제 전파됐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신라불교 보죠. 자, 이 신라불교는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자세히 적혀 있는 건 구특인데 너무 간단하게 적혀 있어 갖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더 간단해.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얘기할게요. 자, 이거는 구특을 이제 바탕으로 해요. 구특. 구특이 있고 일부 교과서에도 동아시아 교과서 있죠? 여기에서도 신라불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은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서 상당히 미신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이 합리적인 성격보다는 미신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정통 불교와 그러니까 불교하고 뭐가 융합됐죠? 불교와 토속 신앙이 융합이 돼요. 자, 이걸 이제 뭐냐면 이제 불교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 스팝이라고 하죠. 불교와 토속 신앙의 스팝. 음. 그러니까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아예 화학적 결합을 해. 스팝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사 특강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스팝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불교와 토속 신앙의 스팝을 이제 하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요거 볼게요. 예. 자, 그 내용들 보면 이게 너무 지나네. 자, 첫 번째로 예전에 무예 기능을 승려가 담당해요. 예. 무예 기능을 승려가 담당했다는 거. 자, 무예 기능을 승려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승려가 앞에서 얘기한 백자 간해를 주재하고요. 이제 강해를 예, 주관하고 또 팔간해를 주관하죠. 팔간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하고 토속 신앙이 결합된 거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주가라고 하죠. 보통 주자는 이때 주자는 주문할 때 이 주자 있죠. 이 주가 대신에 이게 뭘로 바뀌냐면 내용만 변하는데 한가로 이제 이렇게 그 근데 이 한가를 주로 누가 많이 지었냐면 승려들이 많이 지었어요. 주술적 의미죠. 그다음에 중이라는 칭호 있죠. 이 중이라는 칭호가 승려를 뜻하는 중이가 예전에 어디에서 나왔냐면 무에서 나왔어요. 무에서. 예. 무라는 칭호에서 나왔다는 거. 자, 이런 측면에서 불교 토속 신앙 스팝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와 달리 왕이 올랐잖아. 선덕 여왕이나 그다음에 진덕 여왕. 자, 왕위가 계승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뭐냐면 무당이나 제사장의 어떤 정통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부터 여성은 남자보다 뭔가 신기가 있다고 생각했나 영적인 것도 있어 갖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무당이나 제사장 같은 것들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관념들이 나중에 성덕이나 진덕 여왕이 이제 뭐냐면 왕의 할때 그게 작용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오는 사상 있죠. 본적지 그 본적 수적 사상 있죠. 이건 뭐 일본이나 신라 불교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그 특징인데 본족 수족 사상은 뭐예요? 본족은 뭐죠?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부처와 보살을 얘기하고요. 수족이라는 것은 그 토속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본족 수족에서 불교의 부처와 보살이 그 지역의 토속신화된 거야. 토속신으로 변한 거죠. 모습이. 일종의 이제 뭐냐면 어, 모습을 바뀌는 아바타가 된 거예요. 아바타. 예.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강조한 보초와 부처와 보살이 그 지역에 가서 토속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뭐냐 본 그 본지 수적 사상이죠. 본지 수적 사상.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 줘야 되네. 예. 자, 일본은 거꾸로 토속신이 뭐냐 부처 보살로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게 좀 거꾸로인데 하여튼 본지 수적 사상 이런 것들이 불교와 토속신의 습합을 얘기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륜서왕사예요. 전륜서왕. 자, 이 전륜서왕은 진흥왕이 이제 강조했는데 그 당시 마오리아 왕조 중에 아소카 왕 있죠. 이 아소카 왕이 이 정륜서 왕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불처인 미륵불이 내려올 때 그 전에 정륜서 왕이 와서 미륵불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때 이제 다른 말을 강조하고 마찬가지로 이 진흥왕은 정륜서 왕을 되게 강조했어. 그래서 자신을 정륜서 왕이라고 성왕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성왕 백제 성왕도 그걸 또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 뭐 자기 아들을 그 뭘로 이름을 곤쳤냐면 동률과 사륜으로 곤쳤죠. 그래서 이거 그 동률과 사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정륜성의 전설에 의하면 그 정륜성이 내려올 때 그 아들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동률 사륜 이렇게 이제 이름을 갖다 붙였고 그 다음에 한왕도를 이제 정했죠. 한왕도도 뭐냐면 전륜성왕하고 관련된 거야. 그래서 정윤서왕과 함께 하생하여 용화수 밑에 성도하고 이 세상을 정화해서 이상적인 불국토를 건설하고 해서 건설한 미륵부의 하신한 신념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그 한왕도로 이제 푼 거죠. 전륜서왕과 함께 같이 내려와서 미륵부의 하신으로서 한왕도를 이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동률과 상을 고치고 한왕도와 관련된 내용들 재정을 정비한 것도 뭐와 관련됐다? 정윤서왕의 어떤 신화와 관련됐다. 전설과 관련됐다는 거 이어 그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특징은 또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요거는 왕주북 사상이에 하면 왕주북 왕이 곧 부처다라는 사상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진종서다가 있죠. 자, 진종서다는 보통 이게 그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석가가 크샤티아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크샤티아를 뭘로 보냐면 신라 진골로 본 거야. 예. 그래갖고 우리가 석가 집안이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식 왕명을 짓게 되는데 요걸 이제 보는 게 23대 이제 버프왕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28대 진동여왕까지 다 이 불교식 왕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삼국유사는 이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해요? 중고시기라고 하죠. 중고시기.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했다 여기 지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신라의 불교의 특징을 좀 보면 합리적 성격이 아니라 되게 미신적이고 불교와 토속 신앙이 습합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불교와 토속 신앙이 습합된 것으로서 무예 기능이 승려를 담당했고 승려의 그 백자간해나 팔간해가 주관하는 거 그걸 볼 수 있고 주가가 한가로 바뀌었고 원래 중이라는 말의 어원이 무에서 나왔고요.
성덕, 진덕의 왕. 이 이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무당이나 제사장의 위치가 그대로 계승된 거고, 그다음에 본지 수적사상이 있고 전륜서왕의 그 내용이 있죠. 그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동률과 사돈, 또 화랑도 이념을 이렇게 부여한 것도 전륜서왕의 이념이고, 요 관련돼서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야. 그다음 불교식 왕명을 사용했다. 또 여기에다 이제 더 추가하자면 불국토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신라라는 나라는 그 뭐냐면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하는 불국토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불국토설에 의하면 그 신라가 원래부터 불교 인연이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사찰을 세울 때 칠가람지를 이제 사찰을 세우는데, 가람은 이제 사찰이죠. 이 가람의 그 사찰 세웠던 곳이 예전에 뭐냐면 부처님이 왔던 곳이야. 예, 부처님이. 근데 실제로 이 칠가람은 어디냐면 저쪽 그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신라 정통 종교에서 토속 신앙에서 강조됐던 곳이에요. 이 칠가람이.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토속 신앙을 결합하고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에서 이 토속 신앙의 신성한 곳에 뭘 이제 하냐 사찰을 만든 거야. 그래갖고 이 불국토설을 입증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곳이고, 요곳에 7군데 이제 뭐냐 사찰 설치해서 인연이 있었던 곳 해갖고 했던 건데, 예전에 이 칠가람에 설치됐던 곳은 대부분 이제 뭐냐면 예전에 그 토속 종교에서 강조되는 곳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신라의 불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 여기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신라 불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국사 특강 내용 읽어보기 전에 제가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이에요. 17번. 세 번째 인증번호는 17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신라 불교는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래서 551년에 고구려의 승려 해당이 신라에 와서 북통이 되어 교단을 조직하였고, 그래서 이제 진평학대 수혜도원 원강이 그 성실동 열반종을 전했으며, 특히 자장은 계율종을 개창했고, 그래서 삼국의 공통적인 계율종이 들어왔다고 하죠. 율종이. 그래서 이제 대국통이 되어서 신라 불교를 총괄했는데, 이때 이제 신라가 국가에서 불교 교단을 조직하고 국통화돼 주통, 군통 등 승관을 설치해서 국가 불교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주통, 군통, 뭐 승관 같은 걸 조직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불교 조직을 통해서 지방 조직을 보완하겠다는 특징도 있어요. 불교 조직을 통해서 지방 제도들, 지방 조직들을 보완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글자를 쓸 수 있고 이제 읽을 수 있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승려계층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 동원해갖고 행정 조직으로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한번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신라 불교 관련된 내용들. 음,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전륜서왕과 관련된 34페이지 볼게요. 34페이지. 이 전륜서왕의 신화를 그 백제나 신라에서도 이용했거든요. 성왕이나 진흥왕도 이용을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석가모니는 신분을 강조하는 브라마와 달리 교단 조직을 만들어 왕족 간 서민도 똑같이 되었다. 차별은 있었지만 여자도 승려가 될 수 있었다. 사진처럼 원숭이도 받아들였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인도가 강력한 왕국을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온 세계를 정의와 도덕으로 다스리는 전륜성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인도를 처음으로 통일한 아소카 왕이 자신을 전륜성왕으로 여기고 사방에 불교를 전파했다. 이건 뭐 세계사 문제인데, 예전에 한번 그 아소카 왕의 다르마 관련된 정치 있죠? 예, 불법에 관련된 정치,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전륜서왕이라는 생각은 중국에 와서 더욱 강화되어 왕을 살아있는 부처라고 여기게 되었고, 특히 신라의 진흥왕은 스스로 이상적인 군주 그 전륜서왕이라 해서 그 아들을 동률 또 금률, 이 금사자 사륜이라고 또 있죠. 사륜을 지었다. 자,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요게 이제 기출문이 나왔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플러스 하랑도도 이 전륜성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편 우리는 같은 부처를 믿는 백성이라는 생각도 국가를 통합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기에서 자신의 행한 행위가 업을 위해서 끊임없이 윤회됐다는 생각은 신분에 따른 차별과 고통을 받아들이게 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는 구실도 있다. 그래서 불교의 기능 중에 신분제를 합리화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뭘 통해서? 업을 통해서. 네. 원래 업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원시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건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자기 노력에 따라서. 근데 이게 뭐냐면 중국 그 동아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면서 업의 개념이 절대화됐죠. 그래서 이제 업을 잘 쌓아서 다음 생에 가라, 좋은 집으로 태어나라,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노력을 통해서도. 그래서 신분제를 합리화시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고려 후기 때 불교 대신에 그 나중에 사실 신흥 사대부들이 뭘 강조해? 성량을 강조했던 것도 그 이유예요. 왜냐하면 검은 세력들이 땅을 넓히고 막 그게 뭐 노닥질하고 그러는데 막 이게 뭐냐면 불교에는 그걸 합리화되거든.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렇게 이제 뭐 잘 놀았던 것은 이렇게 뭐냐 불을 많이 쌓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는 예전에 업을 잘 쌓아서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너네들이 당하고 있는 거는 예전에 너네들이 업을 잘 못 쌓았고 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다 인과응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어 그 정당화시켜 버리니까 이제는 불교가 필요 없다. 성리하고 나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불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자, 유학을 보죠. 유학. 상대적으로 고대 시대 때 유학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예.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중국 대륙과 접하여 일찍부터 발달된 한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대체 고조선을 거쳐서 한군현 시대에 이르면 한문화가 전달됐고 그보다 문자인 한자가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삼국시대 때도 한문화가 더욱 보급되어 한자 사용에 대한 한학이 일어나 유학이 발달됐다. 자,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한자를 사용했으며 소순위 왕 때 태학을 세워서 귀족 자제들 교육했고 유학이 발달됐고요. 후기에는 이제 교육사에서 강조되는 경당이라는 걸 세웠죠. 경당. 그래서 이제 사학이 만들어져서 그 당시 이제 평민 자제들도 경전과 궁수를 가르쳤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있는데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한문을 사용해서 국가적 편찬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서는 그 유기를 만들었다고 했죠. 유기. 국책.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편집해 갖고 영양왕 때 신지으로 이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아마 이제 그때 영양왕 때가 이제 그 당나라 수나라하고 막 싸울 때니까 그때 국가 위기 상황들, 그러니까 유기에서 국난의 위기를 뭐냐면 이게 극복하는 그 사례들을 모아서 신집을 만들었다는 설이 있어요. 이게 후세에 나와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근데 유기를 모아서 다시 간추려 갖고 신집을 만들었다. 자, 백제도 일찍부터 한학이 발달돼서 4세기 중에 근초광 때 박사 공후학은 국사인 서기를 이제 편찬했고요. 그리고 이 무적 아직기와 박사 왕인의 일본에 보내 한학을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 박사의 존재는 교육기관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갖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구당서의 백제 오경과 뭐 자사 이런 서적도 읽었다 있고, 그 다음에 계도왕이 고구려 위협에 호소하면서 북위에 보낸 국서, 계도왕 국서가 그 위서에도 실려 있는데 잠묵 명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 잘 지은 명문이라고. 물론 이게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택 지적 비문. 사택은 사시 집안이야. 사시 집안이 원래 이름은 사택인데 주어갖고 이제 사라고 이제 발음하죠. 거기에 이제 사택 지역의 이제 그 지적은 이름이죠. 사택 지적의 비문의 선언, 노장 사상을 세련된 문장으로 표현되고 있어 당시 한학의 높은 수준을 알려주고 있다. 그다음 백제 국사 편찬에는 여기도 있네요. 예,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쯤에 일본 사서인 일본 쓰기 쓸 때 백제 3서가 있어요. 백제 3서. 예, 백제기, 백제신참, 백제신참. 그래서 백제기는 한성시대 때 이들 적은 거고, 백제봉기는 응진시대 때 이들 적어놓은 거고, 백제신참은 거기 그 사비시대 때 이들 적어놓은 건데, 이런 것들이 일본 사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제 백제 3서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일본서기 안에는 백제와 가야 관련된 기사들이 왜 많은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야. 일본서기를 이제 편찬할 때 그때 그 신라에서 나당연합군에 쫓겼던 많은 이제 백제인들이 거기에 참여했어, 지식인들이. 그때 이제 일본서기에 백제 관련된 부분을
요 백제 3서를 참고해서 썼는데 약간 왜곡해서 썼죠. 약간 왜곡이 아니라 그냥 왜곡 자체죠. 예.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일만의 진실이라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져 있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교과서에서는 뭐 삼국사기만 얘기하지 일본 서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면 삼국이 이제 유교를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더불어 한자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학문학이나 역사서도 독자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삼국의 역사서 편찬 내용을 이제 좀 교과서에서 찾아서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이게 편찬이 어디 갔더라? 여기 있네요. 예. 40 페이지 보세요. 40 페이지. 자, 삼국의 역사서 편찬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데 삼국사기에 보면 근초고한 때 옛 기록에 이때 와서 박사 공이 처음 사후기를 썼다 이렇게 있죠. 예, 여기 있고 자 진흥왕 때 이제 이찬 이사부가 아뢰기를 나라의 역사는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포품을 만대에 보이는 것으로 이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이제 뭐냐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진실로 그렇다고 하여 어 대하청 거치부 등을 명하게 해서 국사를 편찬했다. 그다음 영양왕 때는 대학 박사 이문진이 명하여 옛 역사를 요약해 신집을 이제 옥을 만들었고 이것은 이제 육이라는 그 역사를 좀 간추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약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서계 국사 신지 육이라는 책은 지금 내려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뒤에 이제 삼국사기 쓸 때 1차 사료적 기록을 1차 사료로서 뭐가 그때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그걸 또 참고했던 또 사료들을 바탕으로 또 썼겠죠. 삼국사기 쓸 때.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을 보면 자 도움글 보면 삼국시대의 그 편찬된 역사서는 현재 전해지지 않지만 삼국사기에 당시의 역사를 편찬했던 기록이 남아 있고 역사서 편찬은 자국의 성장과 발전을 기록하면서 국내의 안정을 도모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역사서 편찬 목적이 여기 있죠. 역사서의 편찬은 자국의 성장과 발전을 기록하면서 국내의 안정을 도모하고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음. 자, 그다음에 신라 불교 관련돼서 제가 이제 까먹고 이제 안 얘기하지 않은 게 있는데 교과서 문제를 좀 읽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곧바로 유교로 넘어갔는데 요거 읽고 이제 강의 좀 끝날게요. 예. 거기 이제 개정 그 교과서 그 09년 개정교육 미래안에 있는 내용이죠. 미래안 교과서. 내용 보면 삼국이 이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왕권을 중심으로 국가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적 정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토착 신앙보다 수준 높은 고등 종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이제 아까쯤에 얘기한 것처럼 불교를 받아들인 배경이죠.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는 4세기 후반에 불교를 수용했고 신라는 토착 귀족 세력의 반발로 인해서 6세기 때 버프방에 의해서 비로소 공인되었다. 자, 불교는 왕실이 앞장서 수용했으며 귀족 사회가 확대되었다. 왕은 왕주불 사상, 왕이 곧 부처라는 걸 내세워 왕권을 강화했고 특히 그걸 잘 이용했던 것이 신라죠.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취약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왕권 강화에 많이 이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 보면 신라 왕들은 불교식 왕명을 짓고 왕실을 석가모니 집안이라는 것을 한생시켜 이겼다. 이걸 무슨 설이라고 하죠? 진종설이라고 하죠. 진종설. 그래서 진골 귀족을 크샤트리아와 비슷하게 본 거야. 예. 그래서 진종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진종설을 석가왕신을 모방을 해갖고 이제 만든 건데 진평왕 때 확립했다고 해요. 진평왕 때. 그래갖고 이제 이 진평왕 때 그걸 이제 뭐냐면 확립을 하고 그 여기 이제 진흥왕 그 진평왕 때 이제 그 확립했는데 그래서 이름도 곤쳤죠. 진평왕이 아우는 백반, 국반 이런 것도 이제 이름도 정방왕이 아우 백반, 국반 이런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지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백반이나 국반도 그런 불교식 그 칭호를 쓰게 된 거고, 자,
그래 갖고 인제 요렇게 모방을 해 갖고 인제 했던 것이 진중설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진평왕 때 요걸 만들었어요. 진평왕 때. 그래서 진중설 요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석가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백정이라고 하고 왕비 이름은 석가의 어머니를 따서 그대로 마야부인이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백반도 국반도 거기에 인제 뭐냐면 그 석가의 아우드의 이름을 따 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야. 예. 자, 그래서 귀족들도 업설로 자신들 유리하게 했을 때 귀족 중시의 신분질서를 정당화시켰다. 요거. 자, 그러면 이 업설이 거기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거지만 이제 좀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를 현세에 받는다고 주장이다. 왕이나 귀족은 전생에 성한 공덕을 많이 쌓아 현세에 귀하게 태어났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자, 미륵 신앙도 널리 수용되는데 이들 미륵불이 나타나여 중생을 구제하고 이상적인 불국토를 수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백제의 미륵사 차원이나 신라의 하왕도인데 요 하왕도는 미륵 사상도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륵 자체에 미륵불이 내려올 때 예전에 그처럼 그 전에 뭐와 관련돼서 나오죠? 전륜성왕도 같이 내려온다고 했죠. 예. 그래서 전륜성왕도 나오고 그 신라에서는 이 그 전륜성왕의 하신을 미륵으로 그 하왕도 봤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전륜성왕 신화하고 또 관련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삼국이 대규모 사찰을 짓고 국가의 복을 비는 법회를 자주 개최했다. 한편 불교와 함께 중국에서 서역과 음악, 미술, 공예, 건축 등 다양한 문화가 전래돼 고대 문화가 풍성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종교가 들어온다는 거는 종교만 들어온 게 아니죠. 그 종교와 관련된 미술이나 공예, 건축 같은 거나 사찰도 만들어야 되고 퇴가도 그려야 되고 그런 것들 이제 기록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문화들이거든. 그래서 기독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기독교만 들어온 게 아니죠. 서양 문화도 같이 들어왔죠. 그래서 고대 문화를 풍성하게 만든 것이 불교 수용이었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밑에 이제 사료 읽기를 좀 볼게요. 왕이 곧 부처다. 이 내용을. 진평왕이 왕이 올렸다. 이름은 백정이고 진흥왕은 태자 동류의 아들이다. 자, 왕비 김씨는 마야부이고 왕은 태어날 때부터 기이하고 용모하고 신체가 장대하고 뜻이 깊게 굳세었으며 지위가 밝아서 살이 통태했다. 그래서 이제 진평왕과 왕비가 석가모니의 부모님인 백정과 진평왕 백정, 수소 마야부에 칭하했던 거, 신라의 법흥왕에서 진동영에까지 불교시 왕명을 지었다. 뭐 이 등등인데 요거는 왕죽불 사상을 바탕으로 있고 요 왕죽불 사상의 하나가 진중설이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불교를 이제 간단히 했어요. 이게 삼국시대 불교만 한 거고 통일신라 불교는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미륵신앙도 거기 가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외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 그 몇 페이지야? 111페이지 있는 내용들인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예, 4분 남았는데 예, 여기서 끊어야 돼. 자,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한문 사용이 늦었지만 지증할 때부터 급속히 확산되어 중국식 왕호와 국호를 정하고요. 그래서 국호를 정할 때 유교 경전을 이용했다고 했죠. 그만큼 유교 경전에 대한 그 소양이 깊어졌다고 했어요. 상복제 등 주군명을 정했으며 버프왕 때 율령을 반포해 불교 공인하기 이뤘다. 지금까지 정해진 진화의 다양 적성비와 4개 순수비는 당시 신라인들의 한문 실력이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라에서는 한자의 은과 훈을 빌려서 이두들 작성을 하겠죠. 한가 문학이 또 발달됐고 그 여러 내용들이 이제 밑에 이제 있다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온 게 인신서기서기예요. 그래서 이 인신서기서를 통해서 신라 젊은이들이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 같은 거 유교 경전 읽었던 사실도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신라는 545년 거칠부의 예개명하여 국사를 편찬하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예술, 문화 부분을 할게요. 이 문화 부분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따가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갈게요. 예, 가려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